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천정에 출마하시는 통합당의 안병도 후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천정이면은 그 구체적인 동이 어떻게 되나요? 본래 부천이요. 그 3개 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4개고요. 네. 그래서 본래는 원미 갑을 예. 그리고 소사 오정 이렇게 4개의 선거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저 선거구제 개편이 되면서 갑을병정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오정 선거구가 오자가 빠지고 정이 됐습니다. 그러시네요. 그래서 부천정에.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죠? 예, 전 3번째입니다. 네, 3번째 도전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3수 끝에. 예, 지금 뭐 3수 끝에 그러면 그 다음엔 당연히 당선이라는 말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선거법 위반해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그렇군요. 할 수가 없고요. 네네. 당사자는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3수 하셨는데 네. 저 정치학을 공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학 박사신데. 예, 그렇습니다. 정치학에서 어떤 거를 주제? 저는 한국 분단화 과정에 관한 연구. 그래서 현대 정치사입니다. 네.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그 과정의 국제 세력과 국내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은 어떻게 있었고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게 건국 과정의 그렇죠,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건국했는지 그걸 추적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분석 툴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히스토리컬 어프로치죠. 그래서 저는 역사적인... 현대 정치사입니다. 정치사군요. 예. 하여튼 이렇게 또 정치학자가 이제 현실 정치에 이렇게 3번 또 도전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또 여론조사 전문이시잖아요. 또. 그게 이제 제 인생 역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1989년에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 한 이후에 일본의 게이오 대학으로 건너갔습니다. 포닥하러 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임 강사로 초빙이 돼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소고 세이사크가 총합 정책학부라는 학부가 생겨서 거기에 이 각 지역의 지역 전문가들을 이렇게 교수 요원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학 대상으로 해서 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저희 모교나 이 교수직을 찾다가 그 당시부터 굉장히 힘들어져 갖고 몇 년 좀 시도를 하다가 당시에 민자당에 여의도 연구원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 연구원이 생기면서 그 전에 이제 사회 개발 연구소라고 여론조사를 하는 정당의 여론조사 기관으로는 처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의도 연구원 하면 여론조사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시작이 돼서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이제 순수한 학자로부터 정치인으로 반정 반학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치 쪽에 발 디디신 게 오래되셨네요. 그럼요. 93년이니까. 그렇군요. 오래되셨네. 그러면 여론조사 전문이시니까 요즘 지금 부천의 여론의 향배는 어떻게 봅니까?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론, 많은 국민들이 요즘 언론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믿을 수 있냐? 그건 믿을 수 없다. 가짜다, 엉터리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가짜, 엉터리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요. 이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여론의 향배는 이게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 시기에는요, 그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지금부터가 진짜 여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이건 잊어도 좋습니다. 사례로요. 사례로 지금 트럼프가 그런 사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당선 예측하는 여론조사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가장 이해가 빠른데
성남 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 지역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아주 지금의 이 여당세가 세고 네. 야당세가 약한 보수 세력이 약한 곳인데 한 달 전에 조사를 했을 때 모 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민주당 지지도가 51%대 나왔어요. 오, 많이 나왔네요. 예, 그 다음에 통합당 지지도는 17%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차이가 그러니까 났어요. 거의 3분의 1, 거의가 아니라 딱 3분의 1 나왔죠. 그런데요. 그런데 그게 3, 4일 전에 똑같은 거의 같은 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가 됐는데 네. 민주당 지지도가 38%로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통합당 지지도는 30%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고 네. 저는 이 트렌드가 단지 성남 중원에서 나타나는 트렌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네. 특히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뭐 그 선거 향배를 수도권이 결정짓는데요.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금 급격하게 그 정당 지지 및 여론 민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기라고 네. 저는 얼마 보고 전에 있습니다. 저희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헤럴드 네. 경제에서 네.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네. 통합당하고 민주당하고 뒤집어졌더라고요. 통합당이 앞섰더라고요. 그렇죠. 네, 앞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어떻다 저떻다 해서 문제가 많았었던 그런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네. 엊그제 발표된 거는 뭐 한 3, 4% 차이 나는 것으로 발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뭐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면 이미 추세는 뒤집어졌다고 봐야죠. 뒤집어졌다고. 예. 저도 그렇게 보는데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게 뭐 멍석을 펴주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하시죠.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 수치는요. 네. 그 투표율 100%를 전제로 해서 해석한 겁니다. 네. 그 가중치를 주고 뭐 해서 한 거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결과를 통계 처리한 것인데 네. 아시다시피 투표율 100%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총선에서 보면 전국 투표율이 뭐 높아야 한 60% 중반대. 네. 그리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50% 겨우 넘습니다. 네. 근데 이번 총선은 제가 보기에 그 투표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코로나 여파도 있고 네. 또 젊은 층들의 그 관심도가 좀 네. 줄어들고 정치 외면. 정치 외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젊은 층들이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 강도가 약해졌다는 거죠. 예. 과거 어느 때 그렇죠. 비해서. 그러나 그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강도는 세졌죠. 올라가서. 그런데 그런 또 투표율은요. 이 분노층이 어느 측에 있느냐에 따라 그렇지. 투표율이 이제 네. 어느 정도 이 100% 아닌 60, 50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면 분노층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럴 수 거죠. 있네요. 그래서 적극적인 투표를 하니까 분노층은 그렇죠. 그래서 이 과거에 보면 항상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야당이 그 야당이 뭐 좌든 우든 야당이 좀 우세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다 분노하니까 그렇죠. 실정에 대해서 그렇죠. 심판 현재 권력을 갖고 이 권력을 가진 정부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이 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이 야당 측이 항상 유리한 선거 결과를 거뒀다. 뭐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 분위기가 아주 그렇게 근데 이게 이제 부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저희 부천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여론 전문가시니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지금 대충 이렇게 예측을 하십니까? 제가 예측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지역별 이게 단순하게 정당 지지도에 의해 또 선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인물도 있고 또 그렇죠. 구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거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데 단지 정당 지지도만 놓고 본다면 저는 수도권 인근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뭐 그 조사하면 거의 우리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넘어서는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네. 뭐 강남 3구 정도 몇 군데 특수한 지역을 빼고는 네. 거의 없을 지역인데 선거 시기에 가면 거의 근접하고 정당 지지도 자체가 아주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일 거라고 저는 네. 예측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인물이죠. 정책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노층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네. 요 세 가지 요소를 놓고 본다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예측하듯이 이 여당이 압승할 거다 수도권에서 이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는 네. 이제 그 통합이 잘 보수 우파의 통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뭐 예. 뭐 야당세가 그렇습니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박빙의 수도권 선거에서 이제 한쪽에서 또 나오는 이제 그래서 그게 아스팔트 세력이 됐든 누가 됐든 거기서 또 표를 잠식시키면 지난번 창원 선거에서 800 몇십 표 차로 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군데가 여러 군데 또 예기치 않게 나오면 이게 또 그게 참 걱정거리죠. 그게 정말 걱정거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열한 정당 지지도 접전 양상이 되고 인물이나 정책도 거의 비슷하다면 그 다음에 구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보수가 분열되는 구도로 나오게 된다면 이건 엄청나게 그 분열하는 주체의 뭐 한 측이 아주 약하다 하더라도 바로 좋은 예로 송산. 그때 우리공화당 후보가 뭐 몇 표 못 갖고 갔어요. 그러나 1000 몇백 표 갖고 갔습니다. 저 당락은 800 몇십 표를. 그러니까 그 1000 몇백 표는 사실 안 나왔다면 다 그 당시 그 저 강 후보 뭡니까 자유한국당의 강 후보에게 갈 표였었는데 그렇다면 선거 결과가 바뀌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따라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보수 통합이 중요한 지역인데 좀 걱정거리가 지금 그렇지 않은 면모들이 좀 여기저기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위험성이 내재가 돼 있어서 이게 향후 우리 통합당 지도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게 잘 통합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렇다고 봐요. 그게 이제 가장 염려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뭐 지난번까지 했었듯이 자유통일당 아니었어? 자유공화당 바뀌어서 통일당 이제. 아니 또 통일당도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저 정광훈 목사. 그렇죠. 그건 또 기독자유 통일당 따로 있고. 근데 이렇게 다소 이제 아주 좀 파편화된 그 보수 우파 정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첫째 후보를 내기가 힘듭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상당한 정도의 리스크를 걸고 해야 되는데 후보를 찾아내기가 좀 힘들 것이고 다만 이제 위험한 것이 우리 뭡니까 이 통합당 공천 과정 중에 경선을 거치지 않고 탈락된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뭐 무소속 연대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홍준표 씨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면 거기서 저 대구 경북에서 또 굉장히 파란을 일으킬지 아니면 나눠질지 그것도 모르고요. 대구 경북은 저는 무소속 연대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그 분노의 정점에 달해 있는 곳이 대구입니다. 그렇죠. 경북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이고 뭐 이런 거죠. 네 심정 모르는 건 아닌데 이번엔 참아라 마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무소속 연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왜냐하면 결국 그게 민주당 도와준다는 거 아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아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에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도 나왔고. 그 마음이 뭐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그 지지자들 사이에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무소속 연대 내지는 혹은 아까 자유공화당이 그렇게 큰 세력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구 경북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진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치열한 접전 양상이 될 수 있는 수도권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야, 그거가 참
우리 저 예. 자유우파 시민들은 아니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저 심판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보수 우파도 제대로 단합을 못하면서 그 어떻게 심판하겠냐? 당신들 표를 준다 했는들 국회에 가서 제대로 싸우기나 하겠냐? 당신들끼리도 단합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 참 부끄러운 현실이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유권자들 굉장히 현명하시거든요. 네. 현명하셔서 우파 분열이 된다, 막 그런 파편화된 우파 후보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게 누구를 찍는 것이 과연 문재인 정권의 효율적인 대응책이 되겠는가를 다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큰 대세는 아마 이 저 미래통합당으로 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다시 뭐 중언부언해서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접전양상일 때는 단 몇백 표, 단 몇십 표라도 이게 위험하고 아까운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통합당의 이제 생각이신데 예, 예. 이게 이제 저짝에서는 또 저짝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예. 통합 과정에서 우리를 이렇게 무시했냐? 아, 예, 그 예. 무시했으니까 우리는 뭐 안에 지닐 거 뻔하지만 아니 창원같이 뻔때를 보여주겠다. 우리 때문에 졌다는 소리를 들어서 너네 한번 저 골탕 먹어봐라만 이제 저 제가 거친 표현하면 예. 그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지난번 이 통합 과정에서 그렇게 소외되고 화가 나는 감정적으로 좀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서로 대립하는 네. 그런 분들을 수용하지 못한 거 이건 정말 굉장히 큰 아프게 느껴집니다. 예. 그분들이 사실 뭐 좀 서로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저거 너무 과하다 싶을 수 있지만 실제 다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서로 양보를 하고 또 그쪽의 입장을 다소 이 실질적인 조치는 없다 하더라도 네. 명분적으로 좀 존중하는 그런 통합 절차가 있었다면 뭐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예. 그 지금 뭡니까 미래통합당 지금 굉장히 비례당 말입니다. 미래한국당. 예, 미래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이죠. 지금 한성교 대표가 이제 물러나고 네. 새로 또 누가 뭐 원유철 의원이 네, 이제 들어왔는데 그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후보 등록이. 네. 그럼 어떻게 잘 봉합이 될 것 같습니까? 봉합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미래한국당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도 상당히 그 지지자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문제를 발생시킨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네. 밀어붙였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응해서 정말 그 소위 비례 자매정당을 만든다는 개념은 이거 아주 획기적인 그 카운터파트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잘 이끌고 무리 없이 결과가 마무리 지어졌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통해서 하니까 좌파들 쟤들이 반대하고 난리치다가 자기들도 만들었잖아요. 명분이 좌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명분상의 우위를 그 절차 과정에서 다소 흠결 있게 만든 게 저 미래한국당의 1차 공천 결과다라고 보는데요. 뭐 어떻겠습니까?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요. 저 김용호가 아니고요. 거기는 공병호 씨죠. 공병호가 잘못한 겁니까? 그다음에 한선교 대표. 누가 잘못한 겁니까? 공감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이 한선교 대표를 좀 알아요. 제가 처음에 그 정치에 입문을 한 다음에 경기도 지방선거 때요. 경기도 선거 공천관리위원 공천 그때는 심사위원회였었는데 그때 한선교 의원하고 같이 거기 참여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개월 동안 쭉 그분의 그 행태나 뭐 이 말 같은 걸 두고 저런 특징이 있구나 싶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저분이 좀 영웅 심리에 차 있구나.
좀 돈키호테 같은 일면이 있구나. 그걸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본인이 이제 자기 선거구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이건 그 당시에 아마 그 친박 연대로 18대 총선 때 예. 그때 공천에서 배제되고 그래서 친박 연대로 아마 예, 무슨 그렇게 해서 그 살아났었을 텐데 그때 본인이 그 상대방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죠. 예. 한나라당 후보가 연설을 할 때 자기 파장 그 추리닝 바지 네. 추리닝 바지를 입고 그 연설하는 뒤쪽에서 본인이 아주 불쌍한 표정 짓고 그걸 봤다.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나하고 같이 교통정리 그분이 그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교통 정리하는 거. 그 일상 뭡니까 국회의원 때도요. 네. 교통 정리하고 그럼 녹색 어머니 회하고 같이 뭐 이거 열심히 했는데 거기 와서 그러는 걸 보고 이 엄마들이 막 한성규 불쌍하다. 그래서 한선교를 당선시켜줘야 된다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당선됐다. 됐다 하고 이제. 근데 보통 사람은 그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네. 얘기를 안 하는데 막 이렇게 저 얘기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분이 좀 그런 영웅 심리 같은 걸 갖고 그게 있구나라고 이번에도 느껴요. 그게 드러난 거네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만뒀잖아요. 근데 네. 그만둔 게 이제 4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네. 밀려나는데 내가 그냥 밀려날 수는 없고 좀 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의도는 그렇게 뭐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튄 거죠. 오버한 거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아이고 결국은 그러면 한성교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여기서 그냥 그 며칠 잘못해가지고 좀 어려워졌어요. 근데 뭐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아마 여기 공병호 씨도 뭐 네. 같다고 보는데 우리 둘이서 아마 이건 순수한 소설입니다. 네. 우리 둘이서 이거 한국 정치사 이거 정치판 한번 바꿔보자. 개혁 한번 개혁 나름의 한번. 개혁. 네, 자기들이 그렇죠. 생각하는 개혁.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 당에서 하는 이거 우리가 저 비례정당이고 뭐 로봇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네. 우리의 기준으로 정말 좋은 사람들 발굴해서 비례대표 만들어 갖고 이거 정치판 한번 바꿔보자.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았나. 근데 이제 안병도 후보께서 보시기에 그 비례 20번 안에 어느 뭐 괜찮다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일단요. 일단 이게 공당은 공당의 모든 절차는 국민과의 약속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미래한국당이 뭐 전에 뭡니까 통합당과 그 과정 거치면서 역시 공당이에요. 네, 그럼요. 그리고 우리 통합당이 그 전에 자유한국당 때부터 쭉 국민과 약속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모셔야 이런 분들이 이제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하면서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그건 지켜야 돼요. 그럼요. 그건 지켜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이거보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소위 돈키호테식의 영웅 심리가 작용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이제 부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불병정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하자면 연대라고 그럴까요? 그 동조라고 그럴까요?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분위기, 중요. 바람몰이 이런 거. 아니 뭐 정보를 좀 아니, 들으시. 차명진 예. 의원은 어디죠? 부천 소사인데 거기는 이제 병이 됐습니다. 병이 되구나. 예, 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천의 이 4개 지역 선거구가 요거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숨겨놓은 칼로 갖고 있습니다만 다음 내주 월요일 날 우리 4개 지역의 후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 지역의 뭐 여기는 이 공통의 목표를 갖고 4명이 힘을 합쳐서 이 공약, 이 약속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만들었어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예요? 예. 첫째가 이 부천시에는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지금 이 엉망인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게 광역동 제도라는 겁니다. 모르 처음 들으셨죠? 광역동 제도가 예, 광역동이라는 게 예. 사실 이 일정 인구 이상이 되면은 그 기초 단체에도 구동이 따로 있어요. 예를 뭐 수원 같으면 권선구, 장안구 이런 식으로 구동이 따로 있는데 부천은 그걸 없애버렸어요. 기존 있던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없애버리고 거기 있던 36개 동을 합쳐서 10개 동으로 줄여놨습니다. 이게 소위 명목은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건데 명목으로 내걸었던 행정 효율성은 하나도 없고요. 동사무소가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니까 불편만 가중된 거예요. 주민들이 멀어졌죠. 가면 사람 많이 기다리고 힘들죠. 그리고 이 각 동사무소 산하에 있던 기관들,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디는 동이고 어디는 마을자치협회 뭐 이렇게 돼갖고 갈등, 알력, 주민들 간의 이 분열만 양상시켜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선거제도도 지금 저희 뭐 플래카드를 붙이나 선거운동원을 쓰든지 이거 다 동 중심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한 30여 명의 선거운동원을 써서 이제 그 선거운동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공약을 알린다든지 이런 그 역할을 했는데 지금 그 수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 정보를 얻을 기회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투표소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편을 만드는 이 제도인데 이 광역동 제도를 없애겠다는 게 첫 번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천 지역이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 낙후된 지역에 재개발 내지는 가로정비 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이나 혹은 지방정부 예산으로 이 주차장을 지으면 각 고 지역에 있는 가로정비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주차장을 면제시켜 주는 거죠. 그럼 보다 이제 용이하고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 이익은 주민들에게 과실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나머지 두 개는 이건 정책 공약인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약이기도 하고 좌파에 대한 공약이기도 한데 세 번째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관한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번 선거가 총선이 코로나 총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이 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고통과 좀 불편을 겪어야만 되는지 지금 굉장히 그게 희석돼 가고 있어요. 전 세계로 이게 코로나가 퍼지면서 희석돼 가고 있고 그리고 마치 한국은 모범 국가다 처리를 잘한다 이런데 저는 굉장히 그 1차적인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코로나 발생이 됐을 때 우한 폐렴 발생이 됐을 때 중국인들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데 1차적 원인이 있고 근본적 원인이라고 봅니다. 의사협회 8번 경고했잖아요. 질병관리본부조차 그거 막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막 밀어붙여갖고 그 무증상 코로나 환자들, 이 폐렴 환자들 들어와서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전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무슨 이 장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나 혹은 질병관리본부에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은 그 해당 지역 국민 혹은 그 지역을 거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입국 금지시키든지 혹은 격리시켜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으로 검역법을 바꾸겠다라는 게 저희 공동 공약입니다. 마지막 건 뭡니까? 마지막 거는요. 동성애법, 동성애 옹호법. 지금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속에 동성애를 집어넣어서 차별금지법 자체의 취지를 아주 이 악화시키고 있어요. 동성애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현재 정부의 입장이 그러니까 각 뭐 좌파 뭡니까 단체장이 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들도 연이어서 조례를 내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조례. 그래서 저희들은 요 네 가지 동성애 옹호법 반대, 네. 그리고 옹호 조례 반대, 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이 검역법 개정, 네. 그리고 지역과제로 두 가지 광역동 폐지, 예. 그리고 뭡니까 도정법 네. 도시환경정비법 개정 요 네 가지를 공통 선거 이슈 공약으로 잘 잡았네요. 네네 걸고 네.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저 선거 운동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뭐 잠깐 짧게 뭐 인사. 예, 오늘은 이것도 선거 운동이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오늘 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우리 부천만의 사정이 아닐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문재인 바이러스에 의해 코로나와 같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4월 15일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재인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꿔주십시오. 건강하게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통합당의 부천정에 뛰고 계시는 안병도 후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